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산업 파트 마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소식입니다. 자, 푸르밀이라고 하는 우유 관련 상품 제조업체에서 사업을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자, 10월 17일 날 어떤 사업 종료 얘기가 있었냐? 11월 30일자로 한 달 반 후에 사업을 종료하겠다 라고 한 거죠. 즉 공장 문을 닫고 사업체를 폐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있겠죠. 그 때문에 이제 논란이 커졌습니다. 자, 이 푸르밀이 적자가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사업을 종료하고 임직원들도 정리해고하겠다라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일방적인 사업 종료 정리해고 발표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투쟁을 이어나갔고요.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 낙농가, 노조, 그리고 제품 운송을 맡고 있는 이제 화물 기사들도 집단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끊이지 않았죠. 이에 푸르밀이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실무진하고 노조 간의 교섭이 있었고요. 사업 유지를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제 직원 30% 감원을 조건으로 사업을 유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 하나 살펴봤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올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에 역대급 실적을 낸 국내 4대의 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자, 3분기 순이익이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였어요. 대부분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의 이자 이익이 증가하면서 이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4대 금융지주라고 하면 보통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인데요. 전체 순이익이 4조 거의 9천억, 거의 5조에 가까운 분기 이익이 났고요. 작년 3분기보다는 18.6% 증가한 거고, 이전 역대 최고치는 그럼 얼마였을까? 올해 1분기였습니다. 올해 1분기 4조 6,700억 원보다 훨씬 넘는 거의 5조에 가까운 순이익을 분기에 냈습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웠을 겁니다. 은행이 이자 장사한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자, 금융당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대금리 차를 좀 축소해라. 결국 이자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건 뭡니까? 기업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예금을 받아서 그걸 대출해줘가지고 예대 마진으로, 예금 이자는 돈을 맡기면 3% 주겠다. 근데 대출해줄 때는 6% 대출해야겠다. 그러면 예대 마진이 3%죠. 이 예대 마진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데, 이 예대 마진의 폭이 커지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대 금리 차를 축소해라 라는 전망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제 또 은행들도 이런 비판이 커질까 두려워서 분기배당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시총 100대 반도체 기업, 글로벌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니까 이 100대 반도체 기업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100대 반도체 기업 중에 3곳밖에 우리나라가 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3곳이 어디냐? 삼성전자 세계 3위, SK하이닉스 세계 14위, SK스퀘어 세계 딱
끝으로 들었네요. 100입니다. 참고로 이제 세계 1, 2위를 보면은요. TSMC, 대만의 TSMC가 세계 1위,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자, 보통 이제 반도체로 유명한 기업들이 어디에 지금 많이 있냐? 치포라고 하는 이 반도체 4대 동맹 국가에 많이 포섭이 되어 있죠.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여기에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치포에서는 보면은 100대 기업 중에 48곳, 거의 50곳이 치포인데 우리나라는 50곳이나 있지만 그 중에 3개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미국과 대만이 합치니까 거의 한 40개가 있죠. 일본 7개, 우리나라 3개.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큰 이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한두 개 크게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으로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약간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 이 한두 개 대기업들이 휘청하면은 그죠? 전체적으로 휘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R&D, 수익성 이런 것들 R&D 투자도 생각보다 높지 않고 수익성도 높지 않아서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치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치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개 국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 4개 국가, 칩이라는 건 반도체 칩을 말하죠. 그래서 이 4개 국가 내 반도체 동맹을 치포라고 부르고요. 미국식으로는 페포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가 어떻게 나왔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어떤 반도체 동맹 강화를 위해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자, 프렌드 쇼링, 반도체 동맹 전략입니다. 이 반도체 동맹 전략이 왜 필요하냐? 핵심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서 동맹국들, 이 4개 국가들 간의 반도체 동맹을 강화해 나가자.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거예요. 이 4개 국가의 어떤 그 반도체 강점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팹리스, 반도체 설계, 팹이란 것은 공장을 말합니다. 공장이 없는, 제조를 하지 않는 설계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인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인 팹리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제조의 강점, 그리고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입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설계 강점인 데가 이제 생산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위탁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그리고 일본은 장비, 소재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포 또는 치포라고 말하는 4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몇몇 한 3군데 정도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강한 기업들이 없다는 게 단점이죠.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택경기 좀 부양, 그 위축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했습니다. 15억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허용해줬다. 3년 만에 다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방안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 대출할 때의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LTV를 완화해 줬습니다. 50%까지 완화해 줬다. 현행 제도를 보면은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다른데요. 비규제 지역은 LTV 70%까지 담보대출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LTV가 뭐냐 궁금할 수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을 살 때 우리가 현금 다 가지고 집을 사지 않죠. 집이 만약에 5억이다 또는 3억이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론, 대출을 받는데 몇 프로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냐? 밸류, 집의 가치를 따져서 집값의 몇 프로까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담보대출을 할 때 몇 프로까지 해주냐? 집 가치에 따라 해주겠다. 그래서 loan, 대출을 받는데 to value, 집 가치를 가지고 담보대출의 상한을 설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LTV가 60이다 라고 이제 은행에서 얘기하면은요, 3억짜리 집을 살 때 60%까지 대출해 주겠다.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은 네 돈이 있어야 된다. 1억 8천까지는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완화했다는 것은 대출을 더 은행에서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50%보다는 LTV 60% 인정해 주는 게 더 좋고 70% 인정해 주는 게 더 좋겠죠.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이겠죠. 자, 그래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됐어요. 비규제 지역은 LTV가 70%, 상당히 7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집값의 70%. 근데 규제 지역은 이 주택가액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주택가액이 높은 데는 20%밖에 안 해주고 그나마 조금 낮은 데는 50%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50% 다 해주겠다. 최소한 집값의 50%만큼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대출이 안 돼요. 근데 이걸 3년 만에 다시 허용해 줬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도 담보대출 해주겠다. 다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서만 해주겠다. 자, 그리고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1주택자인데 무주택자가 아닌데 1주택자인데 1주택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내가 무주택자다라는 식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곧 이거 처분하게 되면 무주택자이고 그럼 무주택자의 어떤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가지고 있던 1주택자를 처분해야겠죠. 그래야 무주택자로 당첨이 된 거겠죠. 1주택자 가지고 있던 그 보유주택의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좀 연장해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 이것도 이제 신규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는데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살 때 이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이하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높여줘서 12억 원 이제 이하로는 중도금 대출 안 된다. 그럼 12억 원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행으로 보면은 9억 넘으면은 이 분양가의 70% 수준인 계약금 중도금을 자력으로 부담했었는데 이제는 12억까지로 낮췄다. 그래서 12억까지는 이제 중도금 대출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번 4가지 큰 부동산 규제 완화 책이었습니다. 당연히 효과는 이제 침체된 주택 거래를 다시 좀 활성화시키려는 의도겠죠. 근데 특히 이번 정책을 보면은요, 대부분 좀 금액이 높죠. 그래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다시 재허용해 줬고요. 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완화 조치, 이게 다 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부동산 거래를 좀 증가시키려는 게 주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자, 코인 사태가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루나 사태가 하나 있었는데 또 다른 사건이 생겼어요. 자,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에 파산 신청이 있었습니다. 코인판 리먼 사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리먼. 그러니까 우리 서브프라임 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그 경제 위기에서 가장 또 중심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 하나가 리먼 브로더스인데 이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었었는데 이거 역시 그렇게 코인판 리먼 사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부채만 66조 정도, 최대 그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코인 업계의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입니다. 이렇게 거래소가 파산을 하게 되니까 이 코인 시장 전체가 불안해지겠죠. 아, 거래소도 망해? 그러면서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연쇄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보니까 이 코인 시장은 내걸었던 그 주된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는 탈중앙화한다. 어떤 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 이 탈중앙화,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보니까 이 거래소 또는 코인을 가지고 있던 그 핵심 인물 한두 명에 의해서 이 코인이 좀 편하게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FTX 거래소 CEO인 전 CEO 뱅크먼 프리드가 고객 돈을 가지고 있던 거래소에 들어와 있던 담보로 묶여 있던 또는 이제 앞으로 자산으로 활용된 이 들어와 있는 거래소에 들어와 있는 예치되어 있는 고객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투자를 한 거예요.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는 의혹. 이 의혹이 불거졌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밝혀지겠죠. 그런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돈을 빼는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유동성 위기로 확산됐고 결국 이제 파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 시장, 이것도 금융시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가상화폐 금융권 제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봤는데 앞으로 그 제도 안에 넣어야 되지 않냐. 왜? 여기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가상화폐가 이런 부작용, 문제점들이 있다는 게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자,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페드가 올해 4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거의 뭐 사상 초유의 이런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죠.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고물가이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긴축 기조를 강하게 지금 어필을 했습니다. 고물가에 또다시 기준금리 대폭 인상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4차례 연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요. 우리나라처럼 딱 몇 퍼센트다, 3.25다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밴드로 말하는데요. 기준금리가 3%에서 3.25% 밴드였는데 이게 이제 0.75 올라가니까 이제는 3.75에서 4%포인트로 상승하게 됐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3%, 이번 11월 달에 0.25% 올리면서 현재는 3.25 정도인데 이게 더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도 지금 간격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3.25%. 미국은 최대 4%. 자, 파월 의장은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앞으로 이제 인상 속도는 조금 늦추겠다. 계속 0.75씩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인상 속도 0.75가 아니라 이제 0.5 뭐 이렇게 좀 낮춰서 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속도 조절을 시사했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조금 낮춰 올릴 거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아니다. 인하는 아직 한참 멀었다. 언제쯤 인하될 것 같습니까? 이 물가가 중요한데 물가 상승이 지금 여전히 뭐 7%, 8%대니까 이게 2%대까지 온다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최소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한 3% 이렇게까지 낮아져야지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죠?
이렇게 경제 산업에 대한 얘기들은 다 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사회 환경 파트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가진 못할 것 같고 한 3개 정도 살펴볼게요. 자, 사회 환경 크게 6개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췄습니다. 몇 세로 낮췄을까요? 그동안은 14세였는데 13세로 한 살 낮췄습니다. 이제 중학교 1, 2학년들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두 번째, 자, 코로나 개량 백신,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변종이 변이가 발생하면서 이제 관련된 오미크론 백신 또는 오미크론 변이 백신이 나타났는데 이 백신에 대해서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예방접종할 수 있게 되었고요. 평택에서 노동자 산업재해 산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했죠? SPC 그룹의 한 공장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콧, 불매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SPC 그룹이라고 하면 뭐 우리 파리바게뜨, 삼립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 네 번째, 봉화의 광산에서 매몰됐던 광부들이 생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 뉴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또 한 차례 시행됩니다. 마지막, 첫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인 청년들이 141만 명이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오면서 청년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하나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인데요. 만 13세, 중학교 1, 2학년이죠. 이런 1, 2학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어리고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어떤 수위나 양상을 보면 상당히 좀 극악무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에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청소년 1, 2학년도 충분히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알 건 아는 나이다. 형사 미성년자로 하기에는 범죄 행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기에는 너무 법이 약한 거 아니냐. 지금 사회에서는 1, 2학년이면 충분히 알만한 거는 아는 나이다. 그래서 범죄 행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요구가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형법, 소년법을 개정해서 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이었는데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또 그들의 불이익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 13세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가 조회 시 회보 제한은 검토하는 걸로 약간 제한을 뒀어요. 자, 됐죠? 촉법소년 내용 설명을 강의 중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이제 미만으로 한 살 낮추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처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방, 재범 방지도 같이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관련 인프라도 좀 확충을 했는데요. 우선 소년원 생활실 사용 인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에서 4인 이하로 전환 추진 중이고요. 소년원생 1인 급식비 인상, 그리고 수도권의 소년 전담 교정 시설 운용, 그리고 김천 소년교도소를 좀 리모델링해서 학과교육과 직업교육을 분리할 계획도 있고요. 또 구치소 내에 소년범과 성인범을 분리해서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개량 백신 성인들 누구나 접종 가능하다라고 밝혔어요. 이번 11월 14일부터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예방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셔도 예방 접종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맞는 백신은요. 4차 백신은 개량 백신이에요. 오미크론 변이를 기반으로 한 개량 백신, 이가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변이종인 BA5, BA4에 대응하는 백신입니다. 그간에는 이제 60세 이상이나 병원 종사자 등에만 이 백신을 맞게끔 했는데 이제 12월 14일부터는 누구나 성인이면 접종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예약률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예약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셔도 백신을 맞을 수 있으니까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백신 예약 하셔가지고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사회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 국제외교 관련된 내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